네. 부동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하락세로 전환할 것인가 일시적 상승으로 마감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의견을 드렸었다면 어떤 하나의 사물을 한쪽 측면에서만 보시지 마시고 좌측, 우측, 밑면 혹은 위에서도 총괄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총체적 뷰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의견, 저의 주장 혹은 저의 근거도 뭐 여러분 참조하실 수 있겠지만 다른 입장에서 주시는 의견들 어떤 견지에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근거들을 좀 들어봐 주시고 근거들을 좀 여러분이 흡수하셔서 상승론에 해당되는 근거들 아니다. 일시적 상승으로 끝나고 이제 하락 마감할 수도 있다라는 근거들 그런 근거들을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총체적인 뷰를 가지시는데 좀 도움이 되십사 하는 마음에 부동산 하락론 모아보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영어로도 그 총체적인 뷰를 봐야 된다. Any particular 그 데이터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연준의 어떤 회의록상에 담겨 있던 문장을 여러분께 제시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25년 경제 전망서에 부동산 전망을 분명 담았지만 여러분들이 의사결정 내리는데 어떤 한쪽 측면만 보지 마시고 다른 측면에서의 이해도 한번 가져보시면서 그런 시나리오로 전개될 때는 이런 근거들이 작동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같이 파악하시면서 가장 탄탄한 가장 총체적인 그런 뷰를 갖는데 오늘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최근에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봤어요. 네. 솔직히 만나면 눈물 나요. 제가 어제도 남양주시에 갔다 왔는데 예. 상가를 분양받았어요. 이분들이. 예. 근데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분양가가 13평짜리, 12평짜리가 10억이에요. 예. 평당 1억이죠 거의. 그렇게 4채를 분양받았어요. 왜 분양받고 분양받을 때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아이고 이거 잔금 치르기 전에 피 붙여 팔고 그러면 된다. 네. 피 붙여 팔아? 하니까 계약금만 넣고 계약을 했다가 피를 붙여 팔기는 그냥 팔리지도 않고 예. 또 그 부동산을 가지고 대출을 80%까지 받는다고 했는데 이걸 들고 은행에 갔더니 이거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이 가격 인정을 30%밖에 못 하겠다. 그럼 뭐예요? 분양가의 70%는 거품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30% 인정받으면 그중에 20% 정도만 대출을 해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 대출 받아서 이 상가를 계속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잔금을 못 치고 중도금을 못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거 가지고 막 시행사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그걸 보고 야, 이 대한민국 부동산 정말 큰일 났다. 근데 그런 분들이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쓴 책이 바로 최선의 부동산 공부. 네. 아주 기초적인 공부를 한 그 책을 제가 썼는데 네. 저는 그래서 불인이라는 분들, 뭐 주린이 불인이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제 책을 좀 많이 사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정말 제가 깜짝 놀란 건 예. 불인이 분들은 그 책을 안 사요. 예. 오히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제 책을 읽고 나서 책을 너무 잘 읽었다고. 그래서 예. 아니 부동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 그 책을 왜 그렇게 읽으셨나요? 그랬더니 다시 보면서 내가 요즘 하도 법이 바뀌고 하도 뭐가 바뀌니까 내가 뭐 혹시 틀린 게 있나라고 해서 그 책을 봤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자산이 있는 분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하는구나. 그리고 뭔가 많이 아는 분들, 내가 많이 내가 99가지를 알고 있고 네. 김광석은 한 가지밖에 몰라. 네. 근데 김광석이 나한테 알려주면요, 예. 이걸 배우는 게 자산가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가진 한 가지의 지식을 내가 체득을 하려고 그래. 예. 그런데 이제 최선의 부동산 공부라는 이 책을 내보니까 그 부동산에 관심 없는 분들, 자산 증식에 관심 없는 분들은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네. 부동산 공부를 뭐하러 해? 다 가무냐 뭐 사람들 다 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자산의 양극화가 더 많이 이루어진다. 제가 그거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가진 자들이 이런 기초적인 공부를 더 할까? 네. 경제 공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자산의 양극화라기보다는 정보의 양극화, 네. 또 지식의 양극화, 또 공부의 양극화 예. 이게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독자분들이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정말 이 최소한의 부동산 공부, 이 뭐 우리 부동산이라는 것은 자가든 임차든 부동산의 영역에는 다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네. 우리가 정글에서 살지 그렇죠. 않으면 예,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최소한의 부동산 공부를 하시는데 좀 참조가 되기를 좀 바라는 저기 마음입니다. 그 말씀 나오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예. 제가 이제 책을 냈잖아요. 네. 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책팔이 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말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그 교수님이 예. 자기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나 부동산이나 경제나 뭐 여러 가지 뭐 심리나 여러 가지 책을 냈어. 네. 그럼 그 책을 교수님이 책을 냈으면 그 교수님한테 이제 뭐 강의하는 걸 넘어서 이제 책팔이 하시네 뭐 이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 그렇게 막 사람을 비하하고 폄하하는 게 습관이 된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 책을 권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냥 살던 대로 살든가 지금부터 다시 살든가. 네. 저희 김 작가 채널에 갔더니 김 작가 캐치프레이즈가 예. 살던 대로 살든지 예. 뭐 다시 살든지 뭐 이런 거더라고요. 제가 워낙 친해서 잘 아는데. 잘 알아요? 예. 지금처럼 살거나 지금부터 살거나. 그렇지. 예. 저는 지금부터 산다는 말 참 좋아요. 예. 예. 저는 그래서 생각하고 살거나 예. 사는 대로 생각하거나 사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고 살자가 네. 제 생각이거든요.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네. 정말 여러분들이 뭐 저는요 그냥 그런 악플 달고 이런 그런 문화 자체를 안 좋아해요. 저도 그래요. 그냥 그래서 아마 저희 댓글을 보면 되게 좋은 분위기일 겁니다. 그래요? 예, 서로 토론하고 이렇게. 이제 그거는 이제 양질의 예. 그 구독자분들께서 네. 김광석을 팔로우하는 예. 그 팬층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아마 지금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시장 그리고 이 최소한의 어떤 부동산 상식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굉장히 중요한 이 부동산에 관한 의사결정 내리는데 참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보의 양극화, 지식의 양극화가 또 다른 양극화를 만든다라고 이제 가정했을 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양극화는 서울과 비수도권, 지방 간의 양극화, 이 부동산 시장에 이런 것들이 명확히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서울과 뭐 지방의 양극화는 뭐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네. 나 있고 이미 그 전부터 2007년 뭐 그 훨씬 전부터 서울로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낸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옛날부터. 근데 양극화라는 건 예전부터 있지만 요즘 양극화는 꼭 서울과 서울 수도권과 뭐 지방 이런 양극화도 있지만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하고 네. 심지어 같은 동에서도 양극화가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이걸 초초 양극화라고 이제 일컫는데 네.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는 거죠. 네. 특히 요즘 서울 아파트 보면 예. 제가 이런 얘기는 참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은 마포 아파트, 용산 아파트, 마용성 아파트가 서울 아파트 좀 최근에 집값 올리는데 좀 견인 역할을 했잖아요. 네. 근데 마포 아파트 이적에 한번 다 돌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 거래되는 단지들만 거래되고 예. 거래가 되지 않는 단지들은 거래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느냐 선호하지 않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그 지역 내에서도 양극화가 있다. 네. 잠실도 엘리트 위주잖아요. 네. 엘스, 리센츠, 트리즘. 네. 뭐 거기는 워낙 좋은 아파트 대단지가 워낙 많으니까 다른 지역에 가도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격, 그 지역의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 특히 전철역과 가까운 대단지, 신축 뭐 이런 식으로 몰려요. 네. 그렇지 않은 나머지 아파트는 그 같은 동에 있고 같은 구에 있다고 하더라도 왠지 소외받는 양극화에서 좀 멀어지는 예, 예. 뭐 이런 시대가 왔다. 예. 지금은 꼭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만 이야기할 때는 음.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초초초 양극화가 전개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혹여나 저의 의견 조그만 의견은 밑으로 가는 양극화를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 밑으로 가는 양극화를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부동산 공부도 하고 시장 동향도 파악하고
뭐 최소한의 부동산 공부 같은 책도 읽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여기서 아마 시청자분들이 그럼 양극화에서 내가 이왕이면 더 좋은 아파트를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그 질문의 답은 딱 하나예요. 예. 내가 좋아하는 아파트 말고 남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를 사면 오히려 환금성이 좋아요. 네. 그래서 양극화에서 내가 밑으로 가는 양극화가 아닌 위로 가는 양극화에 동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꼭 서울이 아니어도 그 어느 지역 내에서도 예. 남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단지를 나도 선호해라. 그런데 사람들은 고집이 있어요. 네. 나는 이런 아파트가 조용해서 좋아. 네. 조용하니까 아무도 안 오거든요. 그런 거. 예. 저도 예전에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어요. 네. 남들이 여기가 좋아 그러면 나는 거기 싫어. 복잡해서 싫어. 네. 난 이렇게 한적한 데가 좋아. 그런데 한적한 데는 안 팔려요. 재밌는. 제가 우연히 누구 지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분이 자기는 이제 아이 목소리 소리 시끄럽게 나는 게 싫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근데 아이 소리가 많이 들리는 그런 지역이 음. 남들이 좋아하는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인구도 늘어나고. 그렇죠. 그렇죠. 뭐 학교도 근처에 있고 네. 뭐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어르신이 저한테 부동산 자산이 진짜 많으신 어르신이 저한테 그러는 네. 거예요. 사우나에서 만났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아파트 이 여기는 전부 나도 노인네지만 노인네가 너무 많아. 노인네들이 아기 목소리 듣고 살아야 되거든. 그래야 건강하거든. 노인네들이 다 있으니까 걸음걸이도 보면 한참 저기서 여기 오는데 한참 걸려. 예.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젊은 세대 뭐 연로하신 분들의 이 모든 세대가 네. 어울려서 사는 그 지역이 최고의 동네인 거예요. 그렇죠. 실버들만 모여 살고 젊은 층만 모여 살고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좋은 도시는 아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보는 최소한의 눈이죠. 눈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런 눈을 갖고 지금 24년 9월에 당장 시작되는 금융 정책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바로 스트레스 DSR이 살짝 수정된 채 2차가 개시되는 거죠. 9월 1일부터. 자, 그러면 이제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게 스트레스 DSR 2단계입니다. 일부 수정이 있었고 이게 적용되면 대출 한도를 제약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부동산 대출을 조이는 방식으로 움직일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집값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혹시 판단하십니까? 일단 스트레스 DSR 자체가 집값 폭등, 대출 증가 이걸 좀 줄이기 위해서 네. 스트레스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DSR에 스트레스를 준 거예요. 그래서 네. 총 1.5% 네. 가산 금리식으로 붙여서 예. 그 정도에 해당하는 것만큼 대출의 양을 줄이겠다. 네. 대출 금액을 줄이겠다가 바로 스트레스를 준 거란 말이죠. 네. 근데 그 스트레스 DSR 1단계가 25%, 1.5%에 25%, 그다음에 2단계가 1.5%에 50%예요. 네. 그리고 3단계가 100%란 말이죠. 그러니까 네. 3단계 내년에는 1.5%가 다 이제 적용이 되는데 지금 2단계가 1.5%에서 50%니까 0.75%가 가산이 되면서 그만큼의 대출 양이 줄어드는 게 바로 스트레스 DSR 2단계예요. 네. 근데 이게 원래 7월 달에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갑자기 2달 연기돼서 9월에 시작이 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6월 달에 이게 딱 발표가 나오고 나서 뭐야 9월 달까지 2달 시한을 연장해 줬어? 네. 하면서 은행 런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행 가서 대출 받고 집을 사고 집을 안 사려고 망설이던 분들도 빨리 계약을 하려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거래량도 막 늘어나면서 네. 대출의 양도 늘어나고 예. 이제 9월부터 또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지니까 정부에서 어떤 걸 들고 나왔냐면 자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움직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핀셋 규제를 갑니다. 네. 스트레스 DSR 0.75%만 있는 게 아니라 1.2% 가산으로 또 붙입니다. 네. 서울과 수도권에 대해서만. 예.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에서 또 그만큼 대출의 양이 줄어들게 되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집을 살려고 하는 수요들이 이거 뭐야 하는 마음이 또 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녹화하는 시간이 8월 말인데 예. 아마 지금 은행 문턱이 아마 엄청나게 바쁠 겁니다. 예. 그리고 서로 빨리 계약하자고 막 난리가 날 겁니다. 네. 지금. 예. 그럼 이제 집주인들은 이거 내가 하루 이틀만 더 저 약간 민기적거리면 한 5천만 원 더 뛸 텐데. 막 네.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해요 지금. 예. 예. 주택 매도자 입장에서는 예. 예. 살려는 사람은 급하고. 근데 이제 9월 달 딱 됐다. 그럼 저는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그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9월부터는 거래량이 뚝 떨어질 것이다. 네. 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네. 이제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대출이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마 LTV도 손을 볼 것이다. 지금 LTV 손 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담보 인정 비율 자체를 낮추는 거죠. 그러면 정말 훅 떨어져요. 네. 그러면 가격을 올리고 싶어도 자, 이 집이 10억이에요. 김광석 씨가 와서 이걸 사겠대. 네. 마음이 급한 것 같아. 그래서 딱 보니까 안 돼서 11억 그러니까 또 살 것 같아. 11억 5천. 그랬더니 사겠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런 시장인데 예. 왜냐하면 김광석 넌 가서 대출 받아서 와서 살아. 예. 이러잖아요. 예. 그런데 죄송한데 은행에서 대출량이 확 줄어들어서 10억에 못 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거래는 못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거 큰일 난 거야. 매도자 입장에서. 저 잠깐만요. 9억 8천. 9억 7천. 네.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수가 생긴다. 네. 실질적으로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예. 물론 여유가 있는 분들의 경우는 그렇게 대출의 양이 전세 같은 경우는 네. 전세 대출도 약간 조이지 않습니까? 예. 전세 대출도 조이는데 이게 아마 그 가격 차이가 나는 그 밑으로 나는 걸 아마 그 월세를 또 돌리는 분도 많이 있을 거고 아마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집값을 좀 잡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게 네. 88 공급 대책보다 강한 대책이에요. 네.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제가 지난 우리 김광석 시간에 나와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을 줄인 거잖아요. 예. 유동성을 줄이면 예. 시중에 돈이 없는데 저 비싼 저 아파트를 제가 어떻게 삽니까? 저 죄송한데 조금만 깎아주세요. 깎아주면 제가 살게요. 예. 내 형편에 맞는 대출량을 받아서 살 수 있으면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집값은 주춤할 것이다.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한 가지 더 심리적인 측면을 또 생각한다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포나 압구정동 뭐 청담동 대치동 이런 데서 툭툭 튀어나오는 신고가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야 스트레스 DSR 2단계군 뭐 대출이 이자가 뭐 7% 8% 관계없이 일단 집 사자 이런 분들이 또 늘어납니다. 네. 이제는 그 심리가 정책을 이겼어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정책을 믿지 않습니다. 예. 스트레스 DSR 2단계 저거 조금 하다가 분명히 이제 깡통 전세 얘기 나오고 네. 뭐 전세금 대출 뭐 보증금 못 돌려주네 이런 얘기 나오면 또 금방 또 완화하고 또 정책이 또 바뀔 거야. 이런 게 시장의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신뢰를 줘야 되는데 네. 역대 어느 정부도 정부의 신뢰를 국민들에게 신뢰를 준 정책이 없었어요. 부동산 정책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 정책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88 대책 나와서 42만 호를 수도권에 뭐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려면 하든가. 뭐 언제 하겠어? 네. 앞으로 15년 걸리겠지 뭐. 네. 다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하다가 또 뭐 정권 바뀌면 또 뭐 말겠지 뭐. 예. 예. 하다가 또 주민들 반대하면 안 하겠지 뭐.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장에서 이 집값 잡는 거에 가장 큰 것은 유동성을 잡는 것이다. 네. 공급이 아니다. 공급은 2차적인 문제다. 네. 아무튼 전 스트레스 DSR이 결국 집값 하향 안정화에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다. 예. 저도 그 부분에는 굉장히 강하게 공감하고요. 그래요? 실제 거래량하고 주택담보대출량하고 거의 비례합니다. 거의 상관관계가 1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게 그대로 똑같이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늘어나는 현상하고 거의 기울기가 비슷합니다. 그렇죠. 예. 차트 모양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스트레스 DSR 2단계 또 3단계 이렇게 적용하는 과정은 이게 사실은 이제 금리를 부담시키는 게 아니라 가계부채 규모, 대출 규모를 제약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결국 주택 가격의 상승 흐름이 지금 예를 들어서 주간 단위로 서울 아파트가 만약에 0.5%씩 올라가고 있다. 만약에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면 0.3이나 0.2로 기울기를 좀 떨어뜨리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은 명확합니다. 지금의 계획대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된다면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꼭 체크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이 체크는 본인이 스스로 다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왜 가끔 반포나 이런 데서 이거 신고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 신고가가 터질 때 그 아파트를 분석하면요. 네. 대출이 없어요. 그거 없죠.
대출이 없어요. 대출에 의존해서 거래하는 형태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뭐 아주 뭐 고가로 샀는데 그걸 뭐 70억에 샀는데 네. 뭐 여기다가 DSR 적용하고 뭐 어떻게 해서 뭐 50억을 대출 받았어요. 이런 집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와, 이 아파트가 70억에 거래됐어? 그럼 우리 아파트는 지금까지 10억이었는데 우리 아파트는 20억으로 뛰겠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초양극화예요. 그리고 네네. 소득도 초초양극화예요. 예. 그리고 그런 집을 산 사람들은 대다수가 직업이 정해져 있어요. 코인 관련 사업 하신 분들이거나 또 성형외과 의사거나 예. 예? 예. 이게 뻔해요 이게. 예. 조사를 해보면 다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 일반 사람들이 쫓아간다. 손흥민 선수가 한국에 와서 만약에 어떤 아파트를 100억에 샀어. 네. 와, 손흥민 산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 좀 거리가 얼마 되니까 그러면 우리 집도 얼마겠네. 나도 뭐 얼마에 팔 수 있겠네. 이 생각 자체가 안 맞는 거죠. 손흥민의 연봉과 제 연봉이 같습니까? 손흥민이 월드 클래스인데 예. 월드 클래스. 저는 동네 클래스. 아, 월드 클래스시죠. 저 동네 클래스. 예.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안 했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덩달아 춤을 추는 남들이 춤을 추면 우리도 춤을 추는 그런 게 사실 이 연쇄 효과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이런 걸 쫓아가다가 결국 경기가 다 망가진다. 네. 근데 또 재미난 건 2017년도 얘긴데요. 2017년도에 레미안 대치 팰리스 네. 대치동에 있는 거 이 아파트를 매매한 것을 분석해 보니까 예. 매매할 때 대출 받으신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마레프 네. 마포레미안 프루지오를 보니까 70%가 대출 받아서 샀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그럼 2017년도에 네. 마레프를 대출 받아 산 사람들은 지금 집값이 2.5배가 뛰어 있잖아요. 네. 그럼 대출 받아 집 사는 게 맞네? 라는 공식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현과 하락론자냐고 물었을 때 제가 2017년 18년에 분명히 집을 사라고 권했었다. 그땐 대출 받아 집을 사라고 권했었다. 왜? 대출보다 더 뛰니까. 네. 근데 실질적으로 더 뛰었잖아요. 예. 물론 여러 가지 운이 있어서 제가 맞춘 거라고 보겠지만 그러면 중요한 건 지금 너무너무 다들 고가로 뛰고 있는 이때 그때 당시에 17년도 이럴 때는요. 집값이 그렇게 뛸 때가 아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다 달리고 있잖아요. 예. 이럴 때 대출로 그걸 쫓아간다? 아, 그거는 정말 위험한 짓이다. 네. 그 2017년도에 마레프를 샀던 분들은 소득 수준이 높았던 분들이에요. 네. 소득 수준이 높으니까 그 금융 비용을 다 감당 가능했던 분들이 예. 시간이 지나면서 시세 차익이 났던 거고 또 그분들도 이게 사실 운이 좋았던 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김강석 대표님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 나는 부동산 투자에서 실패한 적이 없어 라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 샀냐 물으면 2017년 18년에 뭘 샀어요. 네. 2017년 18년에 뭘 부동산을 샀는데 지금 실패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실패할 수 없는 시장이에요. 그냥 아무거나 눈 감고 아무거나 사도 그냥 다 올랐잖아요. 예. 근데 21년에 아무거나 산 사람들은 지금 망가졌잖아요. 예. 그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사람들은 그냥 부동산 하나 사서 내 노후를 좀 여기서 나오는 월세로 어떻게 살아보겠다는 분들 많이 있어요. 네. 주택도 그런 시각으로 보는 분들이 있고 주택도 비트코인 하듯이 그냥 오늘 샀다가 오르면 팔아야지 하는 분도 있어요.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특히 30대 분들이 아파트를 사잖아요. 예. 그럼 이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분들 중에 몇 분들은 은행 이자 대비 좀 몇 퍼센트 더 오르잖아요. 그럼 팔아요. 그래놓고 그런 얘기해요. 야, 나 1년에 5천 벌었어. 근데 아파트를 누가 사서 1년 만에 팔아요? 예를 들어서 2년 만에 팔아요? 근데 네. 그거예요. 세금 낼 거 내고 남으면 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보통 유통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사서 어디 네. 소매로 넘길 때 네. 도매로 뛰어올 때 이런 느낌들을 갖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을 10,000원에 사서 김광석 소매인에게 내가 12,000원에 넘기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뭐예요? 네. 투기의 장이 돼버린 거예요. 네. 네. 서울 시내 아파트 지금 최근에 거래된 것 중에 20% 이상, 23% 정도가 외지인이 샀단 말이에요. 네. 외지인이 샀다는 얘기는 갭 투자로 샀다는 얘기예요. 전세 끼고.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거 오르면 또 얼른 팔아요. 예. 아니 1년에 5천만 원 벌 수 있어요? 이게 잠깐 거래로? 이 힘들어. 근데 그 부동산으로 수익이 나니까 은행 이자 내고 뭐 내고 해도 남거든. 네. 그런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시그널들만 주지 않아도 부동산 시장은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공급 얘기만 계속하면 네. 공급은 해도 끝이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심리나 이런 유동성을 좀 잡아줘야 네. 부동산은 잡힌다. 그래서 아마 정부가 이번에 좀 우왕좌왕하다가 예. 제가 볼 때는 야 이거 안 되겠다. 가계 대출이 늘어난다라는 네. 이유를 달아서 이제 대출 규제가 들어오고 막 이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지금 그런 시장이 이제부터 제가 볼 때 한 2년만 가더라도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네. 지금 이게 여러 정책을 적용하는 게 또 역시 이 시장을 좀 혼란을 줄 수 있다라는 의견도 좀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또 의견을 드려본다면 어쨌든 지금 88 대책과 관련해서도 생각해 보면 서울로 들어오고자 하는 대기 수요는 이제 넘쳐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만 한정해서 본다면 그러니까 수요는 어차피 넘쳐 있는데 대기 수요까지 생각하면 수요는 충분히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어떤 공급을 더 많이 늘려도 그 공급을 충족시킬 만큼의 수요는 여전히 뒷받침되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의 아파트 새 아파트 그렇죠. 4,500만 채가 돼야지 이게 수요 공급이 딱 그냥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또 공급을 늘리겠다는 이 88 대책. 이 88 대책의 또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린벨트 해제인데 그럼 과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그 해당 지역에 대한 공급 정책이 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의문이 들어요. 교수님은 제 답변을 교수님이 하신 답변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경제 전망은 숫자라고 말씀하시죠. 예, 맞아요. 네, 그렇죠. 그걸 강조하시고 예를 굉장히 들어서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뭐 2%다 그러면 내년 2.5%야. 네. 사실 이걸 맞추는 게 그렇죠. 숫자라고 생각하죠. 예. 그런데 이거는 관점에 그러니까 네네. 이게 예측이 예. 예측의 필요성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교수님 전망을 예측하고 하고 필요한 사람들은 네. 그래서 그게 학자일 수도 있고 기자일 수도 있고 업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숫자를 엑셀에 기입해서 네. 전망을 하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적 전망도 해야 되고 환율 전망 넣어갖고 우리나라 기업이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근데 전 그런 일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숫자보다도 방향성이 중요한 겁니다. 숫자로 말씀하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숫자로 분석해서 네. 방향성을 얘기한다고요. 아, 예. 그러니까 교수님은 숫자로 분석해서 숫자를 얘기하잖아요. 좋습니다. 전 숫자를 얘기해서 방향성을 얘기한다고요.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전 주식을 분석하는데 예. 살 거냐 말 거냐예요. 그것만 결정한다.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목표 주가를 선정하면 그럼 이게 목표 주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은 이게 오를 거냐 말 거냐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네. 그게 제 입장에서 중요한 게 아니고 보는 사람들이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교수님의 전망의 소비자들은 음. 숫자가 중요한 소비자들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애널리스트나 제 전망의 소비자들은 방향성의 소비자들이에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망은 숫자를 통해서 분석하지만 숫자를 예측하지 않아요. 거기에 네. 방점이 찍히지 않아요. 방향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주식시장이 오를 거냐 말 거냐. 그렇죠. 그게 주식시장이 3,000이 갈 거냐 3,100이 갈 거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네. 말씀 너무 좋고요. 네. 저는 이제 살짝 여쭤보고 답변 드리려고 했었던 게 뭐냐면 경제 전망이라는 그 단어가 올해 GDP가 얼마고 내년 GDP가 어느 정도 될 테니까 경제 성장률은 이 정도 돼. 숫자를 제시하는 게 이제 경제 전망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도 그 경제 전망 저도 뭐 10여 년 넘게 경제 전망을 필드에서 해온 사람으로서 같이 해왔던 그 오비 모임 같은 걸 했었어요. 아, 예. 하면서 저녁을 먹으면서 어떤 얘기를 나눴냐면 참 제가 소회를 얘기를 해요. 왜냐면 지금도 경제 전망 하는 분들이에요. 각 연구기관에서. 네네. 근데 이 소위 경제를 전망하는 전문가들끼리는 그 경제 전망치가 맞았냐 틀렸냐를 논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누구도 없어요. 네. 저도 살아가면서 없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게도 대중을 만나는 과정에서 그 경제 전망치가 맞았느냐 틀렸느냐 맨날 틀리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좀 느꼈어요.
누구는 매일 맞다, 누구는 매일 틀리다 예를 들어서. 네네. 근데 일단은 그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그 대중들은 사실은 뭐라고 경제 전망했는지도 모르고 비판해요. 이해가세요? 경제 전망이라는 얘기 예를 들어서 제가 25년 경제 전망치를 지금 탈고를 거의 했어요. 네. 책을. 네. 그럼 25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해 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숫자를 모르고 논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뭘 비판했는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더 재밌는 게 심지어 이제 경제 쪽이 아닌 다른 전문가 한 교수님이 식사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삼성경제연구소는 매일 환율 전망 틀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삼성경제연구소는 경제 전망 지금 안 합니다. 언제적 얘기세요? 오. 경제 전망 보고서 마지막으로 낸 게 네. 2013년입니다. 네네. 홈페이지 가보세요. 보고서 안 냅니다. 첫 번째. 네. 지금 10년 넘게 안 냈습니다. 네. 근데 내는 줄 알고 비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네. 재밌죠? 네. 두 번째. 삼성경제연구소는 환율을 전망하지 않습니다. 경제연구원에서는 환율을 전망하지 않아요. 네. 환율 전망치를 제시하지 않아요. 금융기관들이 제시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그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경제 전망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비판하는 거. 비판을 위한 비판인 거예요. 맨날 그쵸. 틀린다. 그렇죠. 날씨도 다 틀리지 않느냐 기상청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독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전망을 듣지 마셔라. 전문가들도 전망치가 맞았냐 틀렸냐를 논하는 게 아니라 그게 되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 연구원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 근거가 이렇고 전제가 이러니 전제가 이런 식으로 바뀌고 그 근거가 또 다른 근거가 들어서면 얼마든지 수정되는 것이다. 그럼요. 근거를 들으시고 그럼요. 근거를 여러 각도로 근거를 들으셔야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시는 그쵸.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랑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다른 근거를 갖고 계신 제가 보지 못하는 다른 면을 보시는 그런 전문가들과 대담을 나누는 걸 오히려 좋아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많이 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 전망 숫자 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논의를 좀 해온 부분도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결국엔 이코노미스트하고 애널리스트의 차이인데,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일종의 시장의 행동을 일단은 기반으로 놓고 네. 그 시장을 분석하고, 예. 그죠? 예. 할 거냐 말 거냐. 사실 그렇죠. 이거거든요. 예.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경제학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교수님이 하시는 일은 어쨌든 그 전망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네, 뭐냐면 네. 일종의 백본인 거지. 네, 네, 네. 예, 그래서 경제 전망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네. 그래서 그거를 막 맞췄냐 틀리냐 그렇죠. 이거보다도 그래서 네. 근거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래서 예. 틀리면 비난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결과가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전 이코노미스트들이 경제 전망하는 거를 예. 틀렸다고 비난하는 건 그거는 경제학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심지어 경제학자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아니 케인즈보다 훌륭한 사람 없으셨죠. 네. 어? 케인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나도 의견을 바꾼다. 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경제 전망이라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와 변화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네. 근데 저희는 사실은 좀 더 실용적이어야 되고 네. 사실은 정답을 맞추는 노력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틀리면 비난받아야죠. 네. 그래서 반추하고 노력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집값 떨어진다는데 올랐어. 예. 그럼 틀렸잖아. 그럼 비난받아야 돼요. 당연히. 그걸 네. 감수해야 되고.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근거는 제가 맞았어요. 아니에요. 그건 의미가 없다고요. 그렇군요. 예. 네. 좀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애널리스트나 아니면 저희는 행동을 쉽게 말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근거보다도 결론이 조금 더 중요하다. 그래서 조심스러워야 돼요. 네.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좋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뭐 희망 전망 여러 가지 것들을 커버했는데 그런 뭐 어쨌든 그 비난성 그런 댓글 예를 들어서 아까 종교 있냐고 여쭤봤는데 기우제 지내시는 거 아닙니까? 고장난 시계에 저 댓글을 보니까요. 네. 저는 댓글에 대해서 답글을 드려요. 네. 그래서 우리 출연한 출연자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이 있거나 욕은 지우고요. 네. 좀 비난하는 글이 있다면 항상 우리 출연하신 전문가의
근거와 그 전망을 판단하는 논리를 들으십시오라고 제가 댓글을 항상 남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댓글을 보게 되는데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라는 이야기나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이 떨어질 거라고 계속 얘기하면 언젠가 떨어질 때 떨어지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식으로 댓글을 남기시는 분. 그러니까 그게 그런 댓글 신경 안 쓰신다고는 하셨지만 어쨌든 그런 입장에 대해서 혹시 해주실 말씀 없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제가 댓글에 대한 변명보다도 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네. 그러니까 제가 전망하고 그리고 근거를 갖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솔직히 한번 예. 드릴게요, 제가. 예. 예를 들면 예. 저는 세상을 투자로 봅니다. 네. 투자로 봐요. 예. 집값이 계속 올라요. 네. 그러면 오른다고 얘기하고 오른다고 행동할 때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못 벌어요. 예. 대부분 부동산으로 뭔가 의미 있게 돈 번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 샀거나, 네. 그죠? 예.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샀기 때문이에요. 음. 그래서 우리가 투자로 해서 예를 들어서 부를 얘기할 때, 쉽게 말해서 돈을 번다고 얘기할 때는 그런 변동성이 훨씬 더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값은 계속 오릅니다라는 거는요, 전망이 아니에요. 근데 결과로만 보면 마치 10억짜리 아파트가 20억이 됐으니까 계속 오른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맨날 그 그래프만 보여줘. 차이가 맞췄대. 네.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 변화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 네. 그런 입장에서 전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예. 제가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네. 그동안은 그냥 확률이에요. 앞으로는 달라질 거라고 좀 예측하고는 있지만 예. 예를 들어서 50대 50이라고 해요. 예. 집값이 떨어진다 오른다 확률이. 네. 근데 과거로 보니까 집값이 오른 기간이 컸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 입장에서는 뭐가 더 유리합니까? 떨어진다고 아니죠. 오른다고 얘기하는 게 유리하죠. 훨씬 더 예, 유리하죠. 예, 예. 그 전망만 맞출 확률이 보면. 높잖아요. 그렇죠. 예. 과거로만 봤을 때.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왜 빠진다고 얘기하느냐? 네. 물론 그거에 근거가 있고 제가 예측하는 그 있지만 네. 중요한 건 그런 시점이 훨씬 더 중요하다. 좋습니다. 이게 이해가 여러분들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약간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예. 뭐냐면, 그러니까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이해가 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네. 예. 교수님만 이해하실까 봐 제가 두려워. 다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 전망이 바뀌진 않아. 오케이. 그런데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리되는 부분인데 예. 어쨌든 제 전망은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떨어진다고 했을 때가 훨씬 더 가치 있는 의견일 수 있다. 좋습니다. 네. 여기에 좀 날카로운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전망이 결론적으로 맞았다면 그 네. 평가를 받으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떨어진다고 전망을 하셨어요. 24년 예를 들어서 4, 5월에 집값이 폭락한다라고 만약에 전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그때 폭락을 했어요. 전망이 적중한 거죠. 네. 그랬다면 그때까지 집을 안 사시다가 4, 5월에 폭락하는 걸 보고 그때 뭐 투자나 내 집 마련 의사결정을 하신 분은 그러면은 말씀 잘 따라서 투자에 성공하신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어떤 시점에 하락할 수 있다, 폭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망해 주시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판단 내려죠. 그렇죠. 다만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제가 느끼는데, 이광수 대표님께서 폭락한다고 계속 했는데 결론적으로 폭락을 안 해서 나는 계속 집 살 기회를 놓치고 있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될 기회를 놓치게 만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만약에 폭락할 거라고 전망을 안 했으면 네. 예를 들면 떨어졌잖아요, 집값이. 2년도에 떨어졌잖아요. 예. 네. 22년에 떨어졌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3년 4년 동안 네. 아니 그동안 근데 오른 게 네. 예를 들어서 22년 수준은 21년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지금도 대부분은 뭐 정고점을 오르는 아파트도 있지만 네. 사실 대부분은 그 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 교수님의 말 중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예, 결론적이진 않아요. 예. 지금 진행형이에요. 진행형이니까. 예를 들어서 예. 2025년도에 집값 빠지면 또 저보고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럼 음. 저 칭찬해 주실 겁니까? 아니거든요. 네. 그분들 저 칭찬 안 할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전 그냥 제 주장하고 제 예측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왜 행동의 비난을 저한테 하십니까? 예. 행동은 제 의견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예. 만약에 제가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해서 제 의견은 명확합니다. 집값이 떨어졌을 때 내 집 하자. 예. 내 집 말을 하자. 예. 이걸 주주장창 얘기 드렸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 말 듣고 안 샀어. 네.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러면 제 말 끝까지 믿으세요. 내년에 떨어질 거라고요. 네. 그러면 왜 지금은 안 믿습니까? 그때는 믿고. 네. 그런데 그게 지금 시장의 변화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냐면 네. 그러면은 좋은 투자자가 될 수 없다. 내 집 말은 잘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는 그냥 기대값을 높이는 가장 단순한 행위이기도 해요. 나의 예상치를 만약에 내가 미래를 예측을 안 되면 행동하는 입장에서는 네.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내 의견을 유지하는 게 어쩌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요. 예. 무주택자분들이 가계대출을 엄청나게 일으켜서 집을 사고 있어요. 예. 그럼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집값이 빠졌을 때는 안 샀을까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사지 말라며. 예? 예. 근데 지금은 왜 사세요? 제가 사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 왜 그때는 듣고 왜 지금은 안 듣냐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꾸 변명을 대는 거예요. 음. 제가 이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게 대중의 심리이기 때문에. 네. 전 그걸 비난하지 않아요. 예. 그건 계속돼 왔기 때문에. 음. 근데 전 그걸 이길 만한 네. 자아가 예. 그리고 제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예.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비난하는 게 흔들리지. 네. 전 그럴 마음이 없어요. 예,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때는 믿고 왜 지금은 안 믿습니까? 음. 왜 그때는 너 때문에 안 샀어? 근데 왜 지금은 왜 사시는 거예요? 네. 제 말 안 믿고. 그죠? 네. 네. 흥미롭죠. 네. 그리고 저는 일반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제가 4천만 국민이 제 얘기를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많이 들어봤자 뭐 50만 듣고 그 중에서 한 40만은 비난할 거고 네. 5만이 들을 건데 제 얘기 때문에 안 샀어라고 하는 게 과연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말씀 듣고 네. 떨어질 때도 안 샀다가 네. 지금도 말씀 듣고 여전히 안 샀어요. 오. 그러니까 지금 사는 사람 말고 네. 그때는 지금 사는 분들은 말을 그때는 안 듣고 지금은 안 듣는 형식이잖아요. 네. 들었다가 안 듣는. 네. 근데 그때도 안 듣고 지금도 안 듣고 예를 들면 네. 내년까지 이광수 대표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25년 뭐 한 해 내내 그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사람들 그러면 정확히 이광수 대표님의 의견을 그냥 따르는 거잖아요. 그쵸. 신뢰하고 그렇죠.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다리시라. 기다리시라. 좋은 기회 온다. 좋은 기회 대신 온다. 예. 여러분들의 예산과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수님 저희 막 세미나도 많이 하죠. 네, 네. 리스트 만들어서 내 집 마련 준비하시라. 네. 그래서 그 가격대가 오면 내 집 마련 하자. 네. 이 얘기를 드렸고 그렇죠. 제 레포트로 해서 수차례 말씀드렸고 맞아요. 집은 언제 산다? 집값이 떨어질 때 산다. 네. 이 얘기를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시면 된다 그때. 믿어달라. 네. 제 예측은 아직까지는 상황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제 의견을 유지한다. 좋습니다. 그런데 왜 제 의견은 유지하고 있는데 왜 그걸 받아들이는 분들은 달라지냐고요. 그러니까요. 제 의견은 달라진 적이 없는데 흔들리는 거라고. 이러면 안 되죠. 예, 예, 너 작년에 집값 떨어진다 왜 지금 의견 바꿨어? 예. 근거가 있어? 근거도 없이 바꿨어? 그러면 시류에 편승하는 건데 그러면 욕먹을 예, 욕 먹어야죠. 예, 예. 전망을 바꿨다면. 그렇죠. 예. 근데 근거도 없이 왔다면. 예. 근데 제가 근거도 똑같고 이유도 똑같아요. 네. 그런데 시장만 변했을 뿐이에요. 네. 근데 저보고 너 때문에 집 못 샀어. 음. 집 올라서 나 열받아.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예. 근데 그러셔도 돼요. 그렇게 예. 하세요. 그래서 예. 마음 풀린다면 예. 상관없다. 예. 그런데 제가 변한 건 아니다. 네.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한 거다. 그렇군요.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어. 제가 근데 또 비난의 포인트는 있어요.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면 네가 그렇게 했는데 혼자는 샀어? 이러면 비난받아야지. 네. 전 그러지 않는다. 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 제가 이런 의견을 유지하면서 어떤 이익을 갖는 게 없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 부동산을 숏쳐놨어요. 예. 그럼 집값 빠질수록 제 이득이지. 그렇죠. 그럼 계속 하락을 요구해. 예. 전 그런 게 없어요. 예. 전혀.
어떤 분들이 이렇게 댓글 남겨. 집값 빠져서 돈 벌으려고 그러지. 어떻게 돈 벌습니까? 집값 빠져서? 어떻게 돈 벌어요? 저 집값 빠져서요. 이제 부르던 세미나도 안 불러. 기업에서. 건설회사가 주로 저 고객이었거든. 집값 빠진다니까 안 불러요. 은행 맨날 대출 해준다고 제가 근거 이렇게 대고 하니까 은행에서 세미나 안 불러. 네. 그래서 지금 벌이가 엄청 어렵다고요. 예. 예를 들면. 예. 그러니까 저는 제 의견에 따라서 제 이해관계가 얽혀지지 않아요. 예.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집값 오른다는 분들은 가서 보니까 중개를 하고 있어. 네. 컨설팅을 해. 음. 그러면 집값이 오를수록 그 사람은 돈을 벌잖아요. 네. 그죠? 예. 전 이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가장 이해관계가 첨예한 건 제 네. 의견이 정확하게 맞췄을 때가 제가 가장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 제 의견이 오르든지 내리든지 그 노력을 최대한 배가해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중개하는 분들이 나와서 건설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 집값이 오른다. 그럼 오르는 게 그분들 이익일 수 있잖아요. 네. 전 이거하고는 다르다 또.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집값이 떨어져서 제가 뭔가를 이익을 얻는다? 네. 없습니다. 욕만 먹지. 그렇죠. 우리나라 집 가진 분들 성인들이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럼 확률적으로 집값이 오른다는 게 칭찬받을 확률이 높아. 세미나도 많이 다니고 돈도 네. 많이 벌고. 예. 제 이해관계가 심지어 제 전망에도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이해관계 없이 말씀해 주시는 분, 네. 예, 그런 분이 이해관계가 있으면 네. 예를 들면 증권사 소속이에요. 네. 그럼 주식 팔으라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증권사에 소속되어 있는 한. 못하죠. 맞잖아요. 힘들죠. 그래서 힘들죠. 저는 오히려 이해관계를 떠나 있는 사람의 전망을 들으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의 말을 들어야 된다면. 제가 애널리스트를 그만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그것도 중요해요. 제 이해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랬더니 네. 제가 뭐 시장을 얘기하면 꼭 회사에서 프레셔도 있고 네. 압박도 있고 주변에서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격이 오르고 주가도 올라야 거래가 빈번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니까 시장이 너무 안 좋아. 주식 팔아야 돼. 그런데도 그 얘기를 쉽게 못하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지상정이라고 전 이해해요. 네. 그래서 전 그 이해관계를 철저하게 끊는다고요. 좋습니다. 제가 집값 빠져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네. 오히려 올라오면 더 좋지. 네. 그럼 기업에서도 불러주고 컨설팅도 들어오고 그죠? 예, 예.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네. 이제 뭐 본질적으로 제가 음. OX 퀴즈로서 던졌었던 그 질문들을 하나하나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근데 가볍게 끝날 주제부터 먼저 하고 이야기를 좀 드리면 좋을 텐데 네. 통계상 음. 우리나라 뭐 한국부동산원 통계라든지 음. 통계상에 문제가 있다. 음. 라고 하셨었는데 네, 우리나라의 통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음. 모든 통계가요. 관발이라는 거예요. 관발. 네. 아, 정부가 통계 자료를 산출해요. 네. 그러니까 검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통계 자료를 만든다고 해서 그게 맞습니까? 교수님? 맞다라고 할 수는 없죠. 없죠. 예, 예. 없죠. 예. 특히 사람들의 심리가 많이 작용되는 자산 시장에서는요. 네. 그러니까 경제 숫자하고는 달라요. 네. 경제 숫자는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견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네. 근데 주식 시장의 통계나 분석 자료를 정부에서 다 내. 그럼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되죠. 안 되죠. 네. 안 돼. 그래서 자산 시장, 특히 투자로 이루어진 자산 시장의 통계 자료는요. 예. 민간에서 참여해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그래서 균형점을 맞춰가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의 부동산 통계는 전부 다 관발이에요. 전부 다 거의 다. 그렇죠. 예. 근데 부동산에 지금 투자화되어 있는 시장에서 네. 그런 관발의 통계 자료가 검증이 안 되고 네. 자꾸 오류를 일으키고 네. 사람들을 잘못 해석하고 음.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 그러니까 어. 제가 그 반문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냥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관발이 아니라 민발이면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민발과 예. 관발이 네. 같이 있어야지. 그래서 서로 견제와 견제와 균형을 균형을 이루어야 그러니까 된다. 미국의 부동산 통계는 수많은 사기업에서 네. 기업에서 산출해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 균형을 맞춰가요. 예. 그러면서 오랫동안 균형 맞춰서 지금 굉장히 공신력 있는 그렇죠. 통계 자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결국에는 산업인데
산업이에요. 통계 네. 산업이죠. 예. 통계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거죠. 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통계는 전부 다 견제와 균형이 없는 거예요. 네. 오직 견제와 균형은 어디다? 이럴 수 있다. 네. 예를 들면. 예, 예. 예. 그러니까 문제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 때문에 뭐 재판을 받는다느니 뭐 갑자기 통계가 이걸 믿을 수 있냐니 갑자기 이 통계를 썼다가 저 통계를 쓰고 뭐 이런 거예요. 이 지적은 예. 여야를 불문한 지적이시죠?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여야를 문재인 불문- 정부 때도 통계 자료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있었죠. 지금도 통계 자료에 불확실성이 크단 말이에요. 예. 막 아파트는 지어졌는데 빠져 있어? 네, 예, 그러니까요. 예? 예? 어. 과연 이게 음. 이게 저는 이게는 기본적으로 통계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네, 통계 한국의 부동산 통계 자체가 일종의 정부에서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네. 견제와 균형이 없다. 공무원 한 명이 잘못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예. 예. 그러면 여러 기관에서 나와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전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광순회 복덕방도 네. 전국적으로는 예, 누군가 저의 통계 자료를 갖고 분석할 수 있는 네. 그런 자료들을 계속 지금 누적하고 있거든요. 아, 그럼 통계 생산 기관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출처가 제가 되고 싶은 거죠. 네, 예, 부동산 원이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과거에 뭐 이 부동산 통계 약간의 역사로 가보면 과거 이제 주택은행이던 시절, 그렇죠. KB국민은행이 주택은행이었습니다. 예, 예. 그때 이 주택 통계를 거기서 산출하다가 네. 나중에 이제 그때는 한국감정원이었어요. 지금은 한국부동산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네, 네. 한국감정원에서 이 통계 산출을 이관해 갔죠. 통계 생산기관이라고 해서 이관해 나갔고 지금은 이름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바꿨고 그 부동산 통계를 계속 생산하고 있는데 KB국민은행, 그러니까 주택은행의 후신이죠. KB국민은행 아직도 통계를 생산하고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그나마 예, 한국부동산원 통계도 있고 KB부동산 통계도 있으니까 예. 이런 다양한 기관에서 뭐 지금 두 개지만 두 개 이상의 기관에서 좀 통계를 생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아, 그렇습니다. 기관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네. 아까 교수님이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KB 국민은행에서 화낼 수도 있겠지만 네, 원천이 사실은 일종의 정보기관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정보기관에서 처음에서 산출을 만들어냈고 그런 어떤 그 틀을 통해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네. 시정을 통해서 지금은 민간이지만 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새로운 네, 민간 통계의 필요성에 절실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렇군요. 예. 그게 그런 노력들을 사실 안 하니까. 그럼 우리 통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좀 또 추가 질문 한번 드려보면 어쨌든 통계의 선진화를 위해서 음. 다른 기관들이 또 통계를 생산하는데 참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이제 통계를 생산하는 그 기관은 음. 여윳돈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통계 생산하는데 돈은 엄청나게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여유 자금이 있는 기관에서 통계를 생산할 텐데 네. 그리고 아무 관심도 없는 부동산 통계를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업과 관련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음. 금융사거나 건설사만이 부동산 통계 생산에 관심이 있지 그렇지 않고는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미 이해관계를 벗어나기 어렵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그런데 아까 예. 그 이해관계하고는 달라요. 네. 예를 들어서 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죠. 제가 중개업 하는 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시고 시장 전망을 하신다면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방향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가격이 오를수록 거래는 빈번하니까. 그럼.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는 인지상정이고 제가 뭐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건데 흥미로운 지점은 건설사를 한번 볼게요. 예, 건설사는 개인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보다 개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건설사 소속의 예를 들어서 분석하는 사람이야. 네, 뭐 기획팀에 나와서 집값 떨어집니다 하면 가서 욕 먹을 거잖아요. 네, 그런데 건설사라고 보자는 거죠. 개인이 아니라 건설사는요. 네, 통계를 정확히 양산하고 예, 그리고 시장을 정확하게 보는 게 건설사한테 유리합니다. 네, 네, 그렇잖아요. 그럼요. 지금 대한민국 건설사가 왜 지금 어렵습니까? 시장 파악을 못해서기 때문이에요.
매일 가격이 오른다고 하니까 그냥 땅 샀어. 네. 그랬더니 지금 다 문 닫고 막 손실 나고 이러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건설사 다니는 사람 말고 네. 건설 회사 입장에서는 예. 통계를 정확하게 만들고 시장 예측을 정확하게 하는 게 건설사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도움이 되죠. 그러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시장 통계 자료를 만들수록 건설사한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빠진다는 얘기가 건설사한테는 더 도움이 된다니까요. 네. 네. 너무 좋은 말씀 주셨고요. 네. 제가 지금 말씀 속에 생각난 거예요. 저도 제안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통계 선진화를 위해서. 음. 통계 선진화가 경제 선진화거든요. 네. 왜냐하면 통계가 바로 서야 그 통계를 보고 그 정말 타당한 정책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통계가 뒤틀리면 정책이 뒤틀릴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 통계 선진화를 위해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음. 갑자기 든 생각입니다. 네. 그 한국은행의 목적, 첫 번째 목적, 네.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 그 한국은행법 1조 1항. 네.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물가 안정. 물가 안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근데 그 소비자 물가 지표는 한국은행이 생산하지 않습니다. 통계청에서 생산합니다. 그 해당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한국은행의 목적인데 그 통계를 한국은행 스스로 생산하면 견제와 균형이 불가능해지죠.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소비자 물가, 소비자 동향 조사를 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를 추계하고 그 물가가 제대로 바람직한 목표 물가 2%를 향해 가는지를 위해 그걸 보면서 통화 정책을 단행하는 거죠. 네. 이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부동산 정책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는 국토교통부인데 네. 그 통계는 국토교통부의 예산으로 그렇죠. 산하에 있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생산한다. 맞아요. 이건 잘못됐다. 맞아요. 맞습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통계 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하죠. 근데 그 통계 개편을 좀 더 나가서 예. 민간한테도 네. 기회를 주라. 그러니까요. 훨씬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가게나 아니면 기업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 차원에서. 네. 근데 가장 통계가 열악해요. 네. 안타까운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을 분석하고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민간의 이런 통계를 잘 생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광성의 복덕방이 독립 리서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홍보를 잠깐 해드리면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네. 아니 이제 제가 다녔던 GS건설, 네. GS건설은 자기 건물이 없어요. 예. 쉽게 말해서 건설회사가요 자기 집이 없는 거예요. 예. 왜 없는 줄 아세요?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아니요, 네. 아니요. 예. 왜냐하면 미분양이 엄청나게 예. 예를 들어서 서브프라임 2008년도부터 2010년도에 미분양이 엄청나게 많아서 있던 건물 다 팔고 네. 갖고 있는 땅 다 팔아서 그렇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GS건설의 시장의 가격이 올라서 돈 번 것도 있지만 가장 크리티컬한 거는 시장을 정확하게 보는 노력이에요. 네. 네. 그거를 방만했기 때문에 이런 현실. 최근에 다시 또 어렵거든. 그 말씀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무슨 예. 얘기냐면 예. 시장을 제대로 보는데 투자하셔야 된다 건설회사들. 그래서 광석의 복덕방에 투자하시라.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예. 우리의 어떤 의견에도 간섭하지 않을 것. 예. 대신 전 투자는 받을게요. 예. 대신 통계 자료를 드릴게. 분석 네. 자료를 사업하기 좋으시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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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독립 리서치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 그 대신 어떤 의견도 개입하지 않는다는 계약이 필요합니다. 음. 근데 오히려 그게 사업에 도움이 될 거다. 더 큰. 제가 가끔 전화해서 좀 올려주세요 하면 농담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든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근데 그런 의지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간에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맞아요. 그 경제 주체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어쨌든 이 통계의 선진화를 위해서 이 부동산 통계의 선진화를 위해서 첫 발을 내딛는 그 여정은 국토교통부 산하가 아닌 민간이 됐든 적어도 다른 부처가 적어도 그렇죠. 통계청이 예를 그렇죠. 들면 단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네. 돈을 주잖아요. 국토교통부 예산이 있고 그 예산이 부동산원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돈을 받아서 통계를 생산한다면 그걸 보고하거든요, 공무원들한테. 그렇죠.
교수님 모든 일은 선의로 그러니까 공적인 일이나 네. 판단할 때 선의로 판단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 아이 그래도 잘할 거야.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저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 그래서 견제와 이런 장치들이 필요한 겁니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부동산원에서는 통계자를 만들 때 객관적이라고 계속 얘기하겠죠. 네. 근데 그거는 의지죠. 네. 근데 의지는 의지가만 있다고 해서 행동으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연결이 돼 있고 그럼 뭔가 좀 분위기 파악도 해야 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지를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라 견제를 만들면 된다. 네. 그러면 경쟁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비교하게 되고. 예. 이런 이게 바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네. 예, 네. 그랬으면 좋겠다. 어떤 자그마한 회사에도 감사가 있거든요. 예, 감사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1인 법인도 감사자를 지정해야 돼요. 근데 이 부동산 통계에 있어서 감사자가 없는 구조.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좀 갖게 됩니다. 예. 자, 이제 오늘 토론에서 어쩌면 핵심이 될 마지막 질문에 가까운데요. 일시적 반등인가? 그러니까 매매 가격은 어쨌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움직였잖아요.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움직이잖아요. 다만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앞에서도 말씀 주셨듯이 장기적으로 보면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올라온 게 사실이에요. 근데 최근 24년 한 해 중반을 기점으로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 흐름은 일시적 상승이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일시적 상승이라는 얘기는 이제 다시 하락한다라는 네. 주장이시거든요. 네. 근거를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전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현재의 변동 원인을 찾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전망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건 전망만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의 변동 원인을 찾고 네. 그 변동 원인이 지속될 거냐 네. 아니면 변화할 거냐 이걸 찾는 게 전망의 핵심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왜 집값이 오르냐는 거죠. 네. 그건 뭐냐면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수요 증가의 근거는 뭐냐면 가격이 오르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의 변동 원인은 수요 증가죠. 네. 근데 수요 증가 그러면 수요 증가인데 어떤 수요냐는 거예요. 예. 근데 왜 어떤 수요라고 물어봐야 되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 시장에서는 어떤 수요를 묻지 않아요. 왜? 전부 다 투자 수요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부동산은 수요가 나누어집니다. 네. 하나는 실수요가 있고 네. 하나는 투자 수요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시장의 변화를 일으키는 수요는 실수요예요. 네. 그 강력한 근거는 예. 가계대출이에요. 음. 실수요자만이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삽니다. 네. 투자자는 대출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네. 전세를 끼고 사는데 어떻게 대출을 일으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대출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증가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네. 시장의 변동원이 실수요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면 가격이 계속 오르려면 실수요가 계속 증가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뭐가 증가해야 됩니까? 가계대출이요. 네. 증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예. 네, 여러 가지 원인에 불가능해요. 음. 첫 번째는 뭐냐면 가격이 오를수록 내가 대출을 많이 일으켜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개인의 부담감이 커져요. 자연스럽게 실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음. 이게 기본적인 경제의 원리지 않습니까? 네. 가격이 오를수록 수요는 감소한다. 예. 그렇죠? 예. 이것도 부동산 시장에 통용되는 거죠. 예. 두 번째는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규제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 정부가 그동안 대출 규제를 엄청나게 완화해 줬어요. 예. 지금 서울에 아파트를 살 때 생애 최초는 LTV를 80% 대출을 받았습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출이에요. 네. 10억짜리를 받으면요. 지금 8억을 대출 받아서 집을 사요. 네. 그냥 이렇게 풀어놨다고요.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집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네. 근데 이제는 스트레스 DSR 규제도 들어오고 이제 계속되면 LTV 규제도 들어간대요. 당연히 투기과열지구로 되는 순간 LTV 규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대출이 줄어들게 되겠죠. 네. 그럼 실수요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냐는 거예요. 네. 네. 예. 그래서 실수요는 다시 감소할 테고 네. 그렇게 되면 자산 가격은 결국은 수요가 결정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 가격이 하락이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거죠. 네. 네. 이런 경우가 똑같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게 네. 2009년입니다. 2009년이요. 네. 2009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네. 그러면 사실 뭐 드릴 질문이 또 갑자기 꼭지가 네. 생기는데 네.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요는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상승하고 있는데 그런 수요는 실수요자들이 늘어서다. 네. 그리고 그 실수요자들이 늘어났다라는 근거는 투자 수요가 아닌 네. 실수요가 붙어서 거래가 많아졌다라는 그 근거는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서다. 정확히는 주택담보대출. 그 주택담보대출 네, 규모가 네, 늘어서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실수요다. 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의문은 하나 있습니다. 왜 어떤- 그러냐면 네. 그럼 2020년, 21년은 네. 실수요가 늘어난 겁니까? 투자 수요가 늘어난 겁니까? 같이 늘어났어요. 같이 늘어났다. 네, 특히 갭 투자가 굉장히 음. 빠르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의 갭 투자 비율이요. 그땐 서울 기준으로 해서 50%가 넘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집 사는 두 명 중에서 한 명이요. 투자자였다고요. 좋습니다. 지금은 그게 30%대로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 수요는 준 거죠. 좋습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 시장 볼 때 음. 거래량을 판단할 때 음. 그 거래량이 늘어나나 줄어드나라는 것을 거의 그대로 보여주는 게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인 거라고 저는 거의 대리분수격. 네. 이거 상관관계 분석하면 1 나와요. 네. 거의 똑같이 늘고 똑같이 줍니다. 근데 2020년, 21년에도 집값이 폭등할 때 말씀하신 대로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같이 붙은 건데 같이 붙었으니까 폭등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도 가계부채 규모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그렇죠. 20년, 21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음. 정말 이게 실수요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투자 수요가 붙은 건지를 구분해 보려는 거예요. 네. 왜 근거의 굉장히 핵심이 네, 그거니까. 네, 네. 근데 20년, 21년에도 가계부채 규모가 같이 늘면서 거래량이 폭발했는데 그때는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같이 붙었던 것이고 지금은 실수요만. 실수요만 붙었다라고 판단하시는 어떤 근거가 아까 있나요? 말씀드렸듯이 갭 투자 비율. 네. 그리고 지금 갭 투자 생애, 비율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근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아까 하나만 얘기 드린 건데 좋습니다. 대출만 얘기 드린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과거에도 대출 증가했지 않느냐. 네. 사실 그러면 다른 증거들이 많다. 생애 최초 구입자 수가 네, 증가하고 예. 있고 30, 40대 예. 구입자가 증가하고 있고 예. 또 하나 갭 투자 비율은 감소하고 있고 예. 이 근거 이제 여러 가지가 들 수 있죠.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아니고 예. 증가하는 건 실수요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네. 또 역시 네. 꼬리에 무는 질문을 드린다면 음. 생애 최초 구입자는 네. 네. 투자 수요입니까? 실수요죠. 실수요잖아요. 네. 아 그래서 생애 최초 그렇죠. 구입자가 그렇죠. 많다. 30대 그렇죠. 거주하려고. 예, 네. 이들이 늘고 네. 있다. 왜냐하면 생애 최초 구입자는 왜 지금 집을 사냐면 네. 정책 대출 때문이에요. 네. 작년에 특례보금자리 대출이 40조 원 풀렸고 네. 지금은 신생아 대출이 거의 30조 원 풀립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 주택 구입하는 분들이 예. 내 집을 거주하려고 네. 그 대출을 받아서 집값을 올리면서 집을 사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4년 이 하반기에는 음.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뒷받침되고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이다. 근데 이 실수요가 계속 지속될 수 없으니 가격은 언젠가는 하락한다라는 그 주장과 근거세요. 근데 여기에 반대되는 하나의 시나리오를 붙인다면 네. 투자 수요가 붙을 수 있잖아요. 있죠. 있죠. 이제 그러니까 실수요부터 움직이고 네. 투자 수요가 후순위로 붙을 수 있잖아요. 있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어. 같이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 시간적 격차는 왜냐하면 말씀 그동안 해왔듯이 이 부동산 시장도 너무나 투자화돼서 네. 그게 바람직한 방향인지는 모르겠으나 투자화돼서 이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구분이 좀 안 되는 현상, 모호해지는 현상, 그리고 실수요자들도 투자적인 관점에서 내 집 마련을 시도하는 현상, 나만 벼락거지 되면 안 돼 하는 그런 공포감,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려서 이게 같이 움직이는 경향성이 좀 커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차치하고 저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가정하고 어쨌든 지금까지는 내 집 마련 수요, 실수요를 중심으로 일어났으나 네. 투자 수요가 같이 맞물릴 수 있다. 왜냐하면 투자 수요는 앞으로 지금 가격 상승하네. 앞으로도 상승할 것 같아. 주택 공급 부족해질 것 같아. 하는 움직임으로 투자 수요까지 맞물린다면 이게 일시적인 상승이 아니라
구조적인 상승으로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부분 한번 질문드립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네. 중요한 질문을 하셨고 네. 쉽게 말해서 투자 수요 들어오면 집값도 오르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예. 일단 첫 번째는 실수요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네. 제 그 전망은 네. 그거죠. 그래서 과거처럼 실수요가 투자 수요가 같이 증가하는 건 힘들겠다. 그런데 제 예측대로 실수요는 감소하지만 예를 들어서 네. 그게 대출 규제든 오른 가격이든 근데 그만큼 더 투자 수요가 더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네. 오르려면.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투자자들이요 집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그 근거는 뭐냐면 지금 자가 점유율이요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네, 다주택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이미 많이 갖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한 채 더 살 수 있을까? 투자자들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지금 네. 팔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흥미로운 통계 현상이 뭐냐면 다주택자는 오히려 팔고 있어요. 이 상황이 전개되려면 다주택자가 더 사줘야 돼. 그렇죠. 근데 다주택자는 지금 팔고 있다고요. 네. 다주택자 비율이 줄고 있다니까. 네네. 흥미롭죠. 예.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면 다주택자가 더 많이 증가해야 돼요. 네. 다주택자가 줄고 있다고요. 네. 그건 뭐냐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음. 이번에 기회다라고 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통계치로 뭐가 나오냐면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고 네. 고령 세대의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고 예. 다주택자의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매도 물량이 증가하는 게 투자 수요가 더 증가할 수 없다는 가장 큰 근거예요. 좋습니다. 예. 그리고요. 예. 투자 수요에 대한 속성을 아셔야 되는데 네. 투자 수요는 돈이 벌 수 있을 때만 투자해요. 그렇겠죠. 예. 예.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정성적인 판단인데 예. 지금 한국의 부동산 가서 돈 벌긴 쉽지 않겠다. 그 이유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 지금 강남에요. 집을 한 채 더 사잖아요. 취득세를 8% 내야 됩니다. 그러면 10억, 20억짜리잖아요. 평균 20억짜리인데 1억 6천만 원을 내고 시작해요. 이거 네.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예. 예. 그런 제도적인 측면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투자자가 시장에 쉽게 들어올 수 없어요. 예. 투자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불확실성인데 네. 돈을 처음부터 내고 시작하면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투자하기 쉽지 않다는 좋은 의견이시고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계속 네. 질문이 투자자와 어. 내 집 마련자를 그 이분법적으로 이제 구분하려는 이제 의견이 있으신데 근데 결국 내 집이라는 것이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듯이 사용 가치와 투자 가치, 투자 가치를 다른 말로 이제 교환 가치인데 이 교환했을 때 첫 내가 갖게 되는 교환보다 팔게 되는 교환에 그때의 가격이 올라가 있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교환 가치를 누리고자 하는 성향은 이 투자자나 내 집 마련을 보유한 자가 거의 같다고 생각하고요. 거의.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간절함은 오히려 투자자보다 그냥 소위 실거주자가 더 강하다고도 생각합니다. 집값은 절대 떨어지면 안 돼. 왜? 이것은 내 전 재산이니까. 네. 절대 떨어지면 안 돼라는 그런 생각을 더 간절하게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소위 실거주자들은 지금 샀지만 투자자는 더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거나 하면서 지금 들어올 이유가 없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지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성장률의 변곡점은 0%의 변곡점으로 본다면요. 그거는 네. 2050년 정도 될 것 같고요. 네. 인구의 커다란 변곡점, 거의 절벽으로 떨어진다는 느낌의 변곡점 역시 2050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040년 이후부터 2050년 이 사이 기간은 보면은 이제 고령자 수가 많아지고 네. 2050년 되면 인구 자체가 이제 감소하게 되고요. 2040년대 이런 데는 이제 인구의 구조가 많이 얼그러집니다. 그러니까 청년층의 인구는 적어지고 고령자의 인구는 많아지고 하면서 그다음에 이 속도가 모멘텀이 가속화되는 그런 단계인데요. 제가 이제 2040년 정도라고 본 이유가 이제 몇 가지 데이터들 보니까요. 공통되는 것들이 인구를 바탕으로 하는 이제 데이터들입니다. 첫째 이제 국민연금연구원 적립금이 최대 극대화가 되는 것이 2040년이고요. 2041년부터 이제 이게 수지 적자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연금을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보다 보험료를 받아가는 사람의 금액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것. 그게 이제 2041년부터 현재로 본다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총 가구 수를 보면은 지금도 가구 수는 증가합니다. 그게 이제 1인 가구의 탓도 있긴 한데요. 그 가구 수가 통계청의 데이터에 따르면은 이제 가구 수가 극대화되는 해가 이제 2038년 정도입니다. 네. 예, 그것도 이제 인구의 변화가 밑에 깔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이화여대 대해 이제 김세환 교수하고 논문을 쓰면서 이제 김세환 교수가 추정한 것인데요. 인구 구조라는 걸 가지고 이제 금융 시장의 향후 한 2070년까지 규모를 추정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르면은 이제 물가는 제외한 실질로 이제 추정을 한 것인데요.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주식 시가총액이 이제 최대가 한 2030년대 후반, 그래서 그냥 2040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주식 시가총액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제 고령자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것보다 이제 채권이나 예금을 하게 되고 네. 돈을 전체적으로 인출을 하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또 2040년 정도 전후에서 피크를 치고요. 그다음에 채권과 주식과 예금 이 세 개를 다 합쳐서 전체적으로 금융자산 규모의 변곡점 최대치를 보니까 이거 역시 한 2040년 정도 전후입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나 가구 구조, 가구 수나 이런 것들이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것들이 그 변곡점이 대략 2040년이겠구나 이런 추정을 하게 되었고요. 네. 뭐 그거는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저는 대충 그래서 2040년 플러스 마이너스 5년 네. 이 정도 사이에서 이제 그 큰 변곡점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완전히 악화되는 것은 한 인구 구조가 이제 인구 자체가 이제 막 감소하기 시작하고 하는 2050년을 넘어가면은 뭐 확실하게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이제 악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산 인구가 이제 유입되는 인구가 적으면서 성장률은 조금 둔화될 겁니다. 이제 인구 구조의 문제점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베이비 부모가 다 생산 연령층에 들어 있었고 젊은 층 인구도 괜찮았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엔 인구 구조 문제가 성장률에 영향을 거의 안 주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그 영향이 이제 변곡점으로 이제 아주 악화된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 시장이 뭔가 차원이 달라졌네 이런 것이죠. 그게 우리가 보면은 그 물리학에서 보면은 물리학도 아니고 자연 현상에서 보면은 이게 수증기가 하여튼 물에서 수증기로 가는 것,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것이 99.9도에서 0.1도 변하면 확 변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종의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에 뭔가 이때 동안의 성장의 엔진이라든지 굴러오던 방식이 이제 완전히 다르게 옮겨가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것들을 저는 한 2040년 정도 전후로 플러스 마이너스 5년 정도라고 봅니다. 그러시군요. 예.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지금 이제 2025년이 다 왔으니까 네. 그냥 2025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 2040년이면 15년 남은 건데 별로 안 예, 남았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년까지 네, 생각해 네. 보면 10 빠르면 10년 남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10년을 앞두고 아무 대응도 안 하면 안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됐고요.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닥칠 10년 후의 미래 이런 것을 한번 계속 그림을 그려보고 그 상황에 맞게 대응책을 고민하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정확하십니다. 네. 예. 그런 관점에서 일단 그 인구 구조 변화는 어쨌든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 우리나라 워낙 부동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자산 구조로 봤을 때 그런 구조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좀 또 판단하고 그것에 맞게 또 대응도 고민해야 될 텐데 고모님께서 보시는 장기 우리 한국 부동산 시장의 미래 어떻게 판단하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 전문가는 아닌데요. 네. 저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 지금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네.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요. 대신 이런 걸 한번 좀 생각을 뭐 제가 알 수 있는 제가 훨씬 더 잘 알 수 있는 분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은 네. 이제 부동산 시장은
과거에 보았던 거하고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정도만 조금 이제 파악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방금 이제 박사님이 말씀하신 앞으로 10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까 하는 것들이 이제 부동산이죠. 네. 부동산을 보통 사면은 5년에서 10년은 갖고 있으니까요. 그 이제 미래를 보고 이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가 이제 1960년부터 2,500만 명 인구에서 이제 지금 5,100만 명에서 인구가 거의 더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별에서 온 그대 말씀드렸듯이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강남이고 다 엄청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모습입니다. 매물이는 다 이게 정상이라고 가지고 있죠.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30년 이상 지속된 거면은 그게 정상이라고 이제 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일제 시대에 있을 때 30년 이상 지속되니까 이제 이게 정상이겠구나 이러면서 포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심리학적으로 그렇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한 60년에 이르러서 이런 과정을 가졌으니까 이게 다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인구는 5,100만 명에서 이제 4,700만 명 이렇게 이제 줄어드는 것이죠. 2,500에서 5,100만 명일 때하고 5,100만 명에서 멈추기만 해도 그런데요. 이게 줄어들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앞으로 벌어질 일이다 하는 것을 이제 좀 염두에 두고 부동산 시장을 보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은 그럼 이 인구와 어떻게 영향을 맺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가 부동산의 건물을 그냥 뭐 한 4년 5년 되면 돼도 뭐 다 뜯어 연수가 다 해서 또 새로 짓고 하면은 공급을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인구 네. 줄어들면은 공급 줄이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예를 들어 부동산이 사과와 같아 하면은 사과의 공급을 줄여버리면 돼요. 사과 가격은 아무리 인구가 줄어들어도 사과 가격은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부동산은 한 50년씩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이제 시원한 건물들이 이제 레깅을 이제 시차로 뒤에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인구는 줄어드는데 그리고 새 집은 또 짓는데 네. 부동산은 이게 이제 연한이 다 폐기되려면은 한 4, 50년은 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영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이전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막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니까 집을 지어도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제는 인구가 정체되고 감소하게 되니까 기존에 있는 집에다가 이제 좀 더 짓고 하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비로소 우리가 이제 초과 공급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요. 부동산이 뭐 일본처럼 간다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과거에는 한 10명이 부동산을 투자해서 한 8명이 다 성공을 했다면 그래서 지금 사모님들은 다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다 투자해서 성공했기 때문에요. 예. 근데 앞으로는 또 이제 이거는 비유적입니다. 한 10명 정도 투자하면은 한 2명 정도가 이제 수익을 얻는 거라는 겁니다. 훨씬 까다로운 시장이 될 거라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제 느끼시는 알고 계신 것은 이제 지방과 수도권이 양극화된다는 것. 뭐 이것은 지속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중에서도 이제 나눠지는 것이죠. 자꾸 뭐 경제 전망을 하시니까 아시겠지만요. 네. 경제가 수축 국면에 들어갈 때는 자꾸 이제 좋아지는 투자할 만한 대상이 이제 자꾸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네. 네. 그게 부동산에서도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확장 국면에서는 어떤 부동산이든지 투자 대상이 오피스텔을 투자하더라도 성공을 했고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축 국면에 가게 되면은 부동산의 퀄리티를 이렇게 쭉 1위부터 나열을 해놓는다면은 이제 저 밑에 있는 퀄리티는 재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일어날 일이고요. 개인들이 그러면은 제일 많이 보유했던 부동산이 뭐냐? 개인들은 건물을 못 사니까요. 그래서 주로 오피스텔하고 상가를 많이 샀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동산의 퀄리티 순에서 보면은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들이 앞으로 이제 인구나 내수 시장의 타격을 많이 받게 되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과 내수가 지금도 양극화고 30년 동안도 양극화였지만은 앞으로도 양극화로 더 심해질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이제 이 뭐 상가가 직격적으로 그런 시장이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부동산 시장을 그런 각도에서 보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주로 투자하던 것들, 주택, 그다음에 이제 상가, 오피스텔 이런 부분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변화에서는 조금 그렇게 조금 좋지 못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률이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강남의 핵심적인 부동산 그거 다 압니다. 이게 좋다는 것. 네. 예, 지방에 있는 저 부자 친구들도 다 이거 강남에 집을 다 돈 좀 있으면 이거 살려고 그럽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에 이제 강남의 집값은 참 이게 월세가 많이 없다 보니까 있기는 하지만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밸류에이션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확실히 더 비싸진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적정 가격 대비해서 어떠한가 하는 것들이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어려워져 가지고 이게 마치 뭐 코인에 비하면 너무 극단적이지만은 도대체 뭐 어느 정도 비싼지 이걸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 강남의 집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우량한 부동산이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경마를 할 때 제일 잘 뛰는 말을 사람들이 다 투자하고 싶죠. 그런데 그 배당률이 제일 낮잖아요. 예, 극단적인 경우에 배당률이 1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어버릴 수가 있는데 이제 우량한 부동산은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버리고 그래서 가격이 오른데 사버리면은 생각보다 배당률이 이제 낮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저런 상황 모두를 고려해 볼 때 부동산에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낮아지고 그리고 그래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사람도 과거에 비해서 확률이 훨씬 좀 낮아진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이제 수요 공급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해석을 하셨을 때 인구가 감소하고 또 가구 수도 2040년 즈음 되면 정점을 찍고 이제 감소하기 시작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때 2038년 정점을 찍고요. 그렇죠. 불과 10년 만에 100만 가구가 감소합니다. 예. 예. 그런 구조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거주 수요든 투자 수요든 이제 수요는 정체되고 이제 줄어드는 과정으로 가는데 근데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일반 소비재처럼 탄력적으로 공급량을 예, 늘리고 예, 줄일 예, 수가 없잖아요. 예, 예. 빵 사과의 비유를 예. 하셨지만 근데 이 부동산은 탄력적으로 공급량을 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급의 차이가 나타나면서 가격이 좀 조정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 그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을 네. 봤을 때 멸실되는 이제 주택 정도로 이제 가구 수가 줄어드니까요. 거의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일단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네. 예, 예. 좋습니다. 예. 그런 미래라고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승률이 줄어든다. 그럼 이게 또 매수 심리에 영향을 주잖아요. 전반적인.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 부동산 시장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갖게 되면 그러면 그게 결국 부동산 시장에 또 영향을 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자산의 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체제고 특히 50대 이상일수록 부동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자산 관리적인 대응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책에서처럼 성장이 멈춘 시대의 투자법이라는 그 제목이 그런 것들을 담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투자를 이제 장기적인 투자를 우리가 고려했을 때 그러면 좀 여러 가지 지금 리스크 요인들을 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예. 그럼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조언을 주신다면. 성장이 멈춘 시대라고 써놓긴 했는데요. 네. 저희들이 이제 투자 시장에 이렇게 쭉 있어 보면은 뭐 대공황 때 이런 때는 사실은 뭐 조금 예외이긴 하겠는데요. 항상 어떤 수축하는 국면에 있어서도 경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가 확장할 때 수축하는 씨앗이 뿌려지고 있고 가만 네. 보고 있으면은 경기가 한참 후퇴하고 수축하는 국면에 확장하는 씨앗이 뿌려지는 것이죠. 네. 예, 한참 경기는 수축하는데 설비 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한다든지 투자의 기회를 그러니까 생겨나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제 항상 투자 시장에서는 어떤 상황이든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하는 국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찾아 나서야 된다는 것. 네. 리스크 관리라고 해서 이제 무조건 아주 안정적인 것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는 이제 좀 더 투자 기회가 있는 부분, 확장하는 부분, 그 부분을 찾아가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 리스크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리스크 관리라는 것은 이제 이거야말로 진짜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제 가장 우량한 자산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채권 운용을 할 때 보면은 이제 돈을 많이 풀어서 금리가 떨어지고 이럴 경우에 보면은 국채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가는 채권의 가격은 저 신용 등급이 낮은 채권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고 신용 경색이 일어나게 되면은 신용 등급이 나쁜 채권 가격부터 가장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이 계속 성장이 확장 국면에 있다가 장기적인 한 4-50년의 성장이 확장 국면에 있다가 한 20-30년의 이제 장기 저성장 국면에 크게 보면은 그렇게 나눠 본다면은 자산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확장 국면에 있을 때는 퀄리티가 좋지 않은 자본의 가격도 다 같이 올랐다면은 이제 수축 국면 혹은 정체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은 퀄리티가 낮은 자산의 가격부터 오르지 않고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얕은 퀄리티가 좋은 자산을 가져야 된다. 예를 들어 상가라든지 이런 것은 퀄리티가 안 좋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오피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퀄리티가 좋은 건데 이런 걸 어떻게 갖느냐? 이런 게 이제 리츠라든지 통해서 이제 펀드를 통해서 간접 투자를 통해서 갖는 것.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전환을 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퀄리티가 좋은 가장 우량한 자본을 가져야 된다. 우량한 자본을 가지려면은 국내에 한정하지 말고 글로벌로도 봐가지고요. 글로벌 기준으로 가장 우량한 자본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투자의 기회를 찾아야 된다. 네, 아마 이렇게 주신 조언이 여러분들께 특히 정말 많은 분들이 은퇴를 준비하시거나 혹은 은퇴를 이미 경험하셨거나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많이 조언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의견을 드린다면 뭐 아마도 예, 예. 똑같은 생각이시겠지만 은퇴 후에 은퇴를 준비하면 늦은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물론 늦었다는 그렇습니다. 표현보다는 저의 의견은 뭐냐면 40대, 50대, 40대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아니 물론입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의견을 드린 겁니다. 예. 늦었으니까 포기하시라는 뜻이 아니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예, 물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조언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은퇴 후를 준비한다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준비를 한다는 것이 되니까 더더구나 중요한 말씀들이 될 것 같습니다. 노후 준비에 대한 그 전문가이시잖아요. 워낙 또 은퇴 설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투자 시장이라는 관점에서의 사이클 그런 패턴 이런 걸 좀 찾아나가 될 것 같아요. 시대를 구분하고 시대에 맞는 그 투자 사이클에 맞는 그런 패턴을 갖추셔야 될 텐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조언을 좀 주신다면. 예. 예. 제가 이제 여기 사실은 투자 사이클을 찾는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 투자 사이클만 잘 알아도 이제 돈은 다 벌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지금은 채권 투자할 때다, 주식 투자할 때다 이것만 네. 알아도 이제 돈은 다 벌 수 있는데요. 네. 그걸 뭐 거의 전문가들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부분은 여기서 이제 제가 어떤 패턴을 찾아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이제 다른 각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주식 수익률을 일컬어서 이야기하면은 단기적으로 혹은 1년 이내에 우리가 1년 동안 뭐 혹은 한 몇 개월 동안 기간으로 생각해서 주식 수익률을 보면은 이거 그대로 무작위적입니다. 한마디로 랜덤하다는 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특별한 어떤 변수를 가지고 전망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말 그대로 지멋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뭐 내가 돈을 말 그대로 그냥 갬블링을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과학적이어야 되고요. 과학적이라는 것은 반복을 했을 때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라면은 과학적이라면은 말 그대로 수식으로 정확하게 떨어지겠지만은 이 사회 현상이니까요. 이 부분에서 과학적이라면은 확률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의 패턴이 일어나는 곳 이런 곳을 이제 투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랜덤한 곳에서 막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패턴이 일정하게 보이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떤 패턴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 주식의 종목을 우리가 랜덤하게 무작위적으로 하나씩 뽑아서 수익률을 보면은 그 수익률은 정말 지멋대로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식 종목을 예를 들어 투자를 했다 생각하면은 말 그대로 거의 뭐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냥 갬블링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장기 투자에도 똑같아요. 종목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이 주식 종목을
모아두면은 네. 이게 이제 분산을 한다고 그러죠. 예. 이게 모아두면은 훨씬 그 움직이는 폭이 이제 확 줄어들어 버리는 것이죠. 예, 그게 첫 번째 이제 어느 정도 패턴화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S&P 500이 움직이는 거하고 거기서 일정한 그 안에 들어 있는 주식의 종목이 움직이는 거하고 가격은 천양지 차이입니다. 수익률도 그렇고요. S&P 500은 훨씬 이제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이지는 않지만은요. 정규 분포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분포를 보일 정도로 움직이게 되니까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모아두면은 패턴화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재밌는 것이 이게 이제 확실한 패턴인데요. S&P 500이라도 최근에 보시면은 일본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하루의 수익률이 주가 지수가 마이너스 10% 이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 S&P 500이나 주가 지수를 모아두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10%인데 예를 들어 5년 동안 수익률을 하면은 5년 동안 마이너스 10%다. 이런 일은 거의 잘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주식의 투자기라는 것을 길게 하면 할수록 거의 수익률에 일정한 수익률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평균 수익률 중심으로요. 그 기간이 미국의 S&P 500 기준으로 하면은 대략 짧게는 10년, 조금 길게 보면은 15년 정도 이상이면은 그런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사가지고 지수를 사서 한 10에서 15년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많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산을 통해서 패턴화 한번 하고 장기 투자를 통해서 이제 패턴화를 한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자면은 분산을 통해서 비체계적 위험을 줄여버리고 예, 그다음에 장기 투자를 통해서 체계적 위험의 일정 부분을 좀 줄여버리는 것입니다. 이 둘을 통해서 이제 좀 패턴화하는 것이고요. 예, 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은 이제 주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 부동산, 대체 투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섞게 되면은 또 역시 이런 부분에 이제 변동성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식이 저는 이제 그걸 일종의 일정한 분포를 보인다는 의미에서 좀 패턴화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랜덤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투자는 철저하게 이제 패턴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패턴에 투자하는 것은 분산해서 투자하고 장기로 투자하고 하는 것. 그다음에 자산군도 주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 같은 경우는 주식, 채권, 부동산, 뭐 원자재 뭐 이런 것들로 통해서 좀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 그게 이제 저는 투자의 정석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의 방향성도 또 책에 많이 담겨 있으니까 네. 너무 조언이 잘 된 것 같고요. 뭐 앞에 살짝 말씀 주셨지만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지만 제가 매년 경제 전망서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역시 25년 전망서를 거의 탈고한 상태예요.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전망서에 그 해를 무슨 점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점. 네. 그 점을 쭉 모으면 선이 되니까 네. 2050년까지 쓰기로 약속을 한 상태라. 예. 근데 2025년을 좀 어려운 표현인데 항복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 해를. 근데 이게 물리학 용어예요. 항복. 네. 이게 뭐냐면 이런 물건도 이렇게 힘을 주면 구부러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특정 임계점을 넘어서 힘을 주면 부러지죠. 부러져 버리죠. 예, 예. 그러니까 원상태로 복귀될 수 예. 없는 만큼의 네, 힘을 예. 줬을 예. 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25년을 항복점이라고 표현했는데 20년부터 24년 동안 우당탕탕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나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금리 인상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이런 일들을 겪은 거대한 힘이 주어져서 그 코로나19 이전 2020년 이전 수준의 경제로 돌아가지 못하는 모습. 네. 그러니까 저성장의 장기화죠. 그래서 저성장의 장기화가 시작되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25년 혹은 25년 이후를 보는 그 뷰랑 이제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이제 성장이 멈춘 시대라는 예. 뷰가 네. 상당히 유사해요. 네. 왜냐하면 세계 경제 성장률로서도 코로나19 이전에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한 3.78% 평년 10년 동안 네. 그렇게 유지되다가 지금 코로나19 이후 지금부터는 2.9% 정도로 네. 성장률의 레벨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도 그렇고 한국 경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라 저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승률로 투자 수익을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성장 국면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박사님이 주셨던 그런 투자 의견, 조언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방향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또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성장 국면에서 뭐 다른 어떤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뭔가 큰 변화가 없는 한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런 국면에 투자가 더 어려워질 텐데, 근데 이런 국면임을 막론하고 참 투자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일반 우리 독자분들, 시민, 국민이 투자하기 참 어렵다, 투자하는데 참 취약해지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책에서도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부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